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9살이 됐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지역 전통시장에서 의류가게를 운영했던 평범한 시장 상인이었는데 지금은 동네에서 주식할매라고 불립니다. 제 이야기가 혹시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까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 밤 9시까지. 그렇게 30년을 살았습니다. 우리 동네 전통시장에서 영숙이네 옷가게는 꽤 알아주는 가게였어요. 1988년 남편과 결혼하고 2년 후 작은 포장마차처럼 시작했던 장사가 어느새 시장에서 가장 큰 옷가게 중 하나가 됐으니까요. 초반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은 공장에서 일하면서 틈틈이 도왔고 저는 갓난아이를 업고 장사를 했죠. 그렇게 번 돈으로 아이들 대학도 보내고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마련했습니다. 저는 옷을 파는 일이 좋았어요. 진열대에 옷을 정리하는 것부터 손님이 오면 체형에 맞는 옷을 추천해 주는 것까지. 특히 저는 손님 얼굴만 봐도 어떤 스타일, 어떤 색상이 잘 어울릴지 알 수 있었어요. 단골 손님들은 저를 영숙 스타일리스트라고 불렀답니다. 장부도 전부 수기로 적었죠. 계산은 암산으로 했고요. 지금 젊은 사람들은 계산기 없이 어떻게 장사했냐고 놀라워하지만 그때는 다들 그렇게 했어요. 손가락 하나 못 대는 기계였지만 머릿속으로는 재고부터 매출, 단골 손님 취향까지 다 기억했죠. 장사가 잘 될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남편과 함께 일하면서 딸아이와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저의 낙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 마치면 가게에 와서 숙제하고 저녁엔 같이 밥 먹고. 가게가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 같았어요. 하지만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2013년쯤부터 장사가 눈에 띄게 안 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에서 옷을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 생기고 대형 마트에도 옷 코너가 들어서면서 손님들이 점점 줄어들었죠. 게다가 그해 7월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폐암 판정을 받고 석 달 만에 하늘로 떠났어요. 장례를 치르고 가게로 돌아왔을 때 진열대에 걸려있는 남성복을 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 옷들은 모두 남편이 고르고 진열했던 것들이었으니까요. 혼자서 가게를 꾸려가기 너무 힘들었지만 버텼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에 갈 생각에 일어날 힘이 생겼으니까요. 하지만 5년 전부터는 정말 손님이 뚝 끊겼어요. 제 가게 바로 옆에 새로 들어온 젊은 사장님은 인스타그램이니 라이브 방송이니 하면서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더라고요. 스마트폰을 들고 옷을 찍어 올리는 모습이 신기해서 한 번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그랬더니 그 젊은 사장님이 웃으면서 아주머니는 그런 거 못하실 거라고 하더군요. 나이 먹으면 배우기 어렵다고요. 그 말에 속으로 서러웠지만 그게 현실이라 반박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65세 생일이 지나고 2019년 말 가게를 정리했어요. 권리금 2천만 원을 받고 30년 장사 인생의 마침표를 찍었죠. 마지막 날 가게 문을 잠그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이곳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아이들을 키웠고 남편과의 추억도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모든 것에는 끝이 있겠지요. 시장 상인들이 송별회를 열어줬는데 그때 제 별명이 시장의 터줏대감이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만큼 오랫동안 한자리를 지켰다는 뜻이겠죠. 처음 은퇴 생활은 좋았어요. 이제 좀 쉬자 싶었으니까요.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고 텃밭에 채소도 가꾸고 동네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나니까 불안해지더라고요. 이제 수입이 국민연금 78만 원이 전부였어요. 장사할 때는 연금을 최소로 냈거든요. 가게가 잘 될 때는 많이 내라는 권유도 있었지만 그때는 노후가 이렇게 길 줄 몰랐죠. 남편이 떠날 때 받은 보험금 1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서 월 20만 원 이자가 나오니까 합해서 월 98만 원이 저의 전체 수입이었어요. 당뇨 약값이랑 정기검진비로 매달 15만 원 들고 전기세, 수도세, 가스비에 식비까지. 계산해보니 최소 150만 원은 있어야 했어요. 턱없이 부족했죠. 게다가 집 난방시설이 오래되어 겨울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었어요.
평생 일만 했는데 이제 와서 자식들에게 손 벌릴 수는 없었습니다. 딸아이는 결혼해서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쁘고 아들은 이제 막 공무원이 되어 자리 잡는 중이었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도움을 줘야 하는 입장인데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 힘든 점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한다는 거였어요. 은행에 가니 이제 창구에서 업무 보기가 어려워졌더라고요. 앱으로 하세요? 키오스크로 하세요? 저는 그때까지도 버튼식 피처폰만 썼거든요. 그것도 전화와 문자만 간신히 할 수 있는 정도였죠. 한 번은 주민센터에 가서 서류를 떼려고 했는데 번호표 뽑는 기계가 터치스크린이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한참을 서 있었는데 뒤에 있던 젊은 사람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도와줬어요. 그때 너무 창피하고 서러웠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오면 항상 스마트폰으로 게임하고 동영상 보는데 저는 옆에서 구경만 했어요. 한 번은 7살인 손자에게 할머니는 이거 못한다고 했더니 의아한 표정으로 할머니는 왜 아무것도 못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수한 질문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내가 정말 세상에 뒤처진 할머니, 아무것도 못하는 노인이 된 건가 싶어서 한동안 우울했습니다. 그러던 작년 68번째 생일날이었어요. 딸과 사위, 손주들이 집에 찾아왔는데 딸이 선물 상자를 내밀더군요. 열어보니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어요. 처음에는 놀라서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 나이에 뭘 새로 배워, 그냥 지금 폰으로 전화만 하면 된다고요. 귀찮기도 했고 무엇보다 배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전자기기와는 평생 담을 쌓고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딸이 고집을 부렸어요. 엄마 이제 카톡으로 손주 사진도 받아보고 영상통화도 하자고요. 요즘은 막내 손주가 유치원에서 한 활동들을 매일 사진으로 보내주는데 엄마는 그걸 못 본다면서 안타까워했어요. 핸드폰 케이스 뒤에는 버튼 사용법까지 딸이 직접 적어놨더라고요. 화면에는 글씨가 큰 모드로 설정해주고 자주 쓰는 앱들은 첫 화면에 모아놓았습니다. 그 정성을 보니 한번 해볼까 싶더라고요. 처음 스마트폰을 손에 쥐었을 때 솔직히 두려웠어요. 화면이 깨질까봐, 잘못 눌러서 고장날까봐 걱정됐죠. 딸이 그날 저녁 내내 기본적인 사용법을 알려줬어요. 전화 거는 법, 문자 보내는 법, 카카오톡으로 사진 받는 법까지요. 딸이 돌아간 후에도 메모지에 적힌 대로 연습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화면을 터치할 때마다 손이 떨렸고 실수로 엉뚱한 곳을 눌러 화면이 바뀌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랐죠. 특히 어려웠던 것은 카카오톡이었어요. 메시지를 보내려면 키보드로 글자를 입력해야 하는데 자음과 모음을 조합하는 것부터가 힘들었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일할 때는 계산기 대신 암산을 했지만 이 작은 화면의 자판은 저에게 외계어 같았어요. 또 카톡에서 사용하는 이모티콘이나 줄임말도 이해하기 어려웠고요. 딸이 보낸 이모티콘에 웃는 표정이 있길래 저도 웃는 얼굴을 보내려고 했는데 실수로 화난 표정을 보냈더니 딸이 걱정하는 전화가 왔던 일도 있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고생했어요. 실수로 앱을 삭제하기도 하고 알림이 계속 울려서 어떻게 끄는지 몰라 당황하기도 했죠. 특히 백내장 초기여서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그게 더 큰 장애물이었어요. 독서용 안경을 쓰고 화면을 들여다봐도 헷갈리는 건 마찬가지였죠. 한 번은 손가락이 2개 닿았다고 사진이 갑자기 확대되더니 원래대로 못 돌리겠더라고요. 너무 답답해서 딸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미안했어요. 딸도 회사에서 팀장으로 일하느라 바쁜데 말이죠. 결국 한 달 만에 포기하고 서랍에 넣어뒀어요. 역시 나이 든 사람은 이런 거 못한다며 자책했죠. 옛날 폰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그게 고장나서 어쩔 수 없이 새 스마트폰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근처를 지나다가 예전 단골 손님을 만났어요. 서로 안부를 물으며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제 또래인데도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음악을 듣더라고요.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물었더니 동네 노인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다녔다고 하더군요. 호기심에 노인복지관에 찾아갔어요. 그곳에서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 포스터를 봤는데 60세 이상도 쉽게 배울 수 있다고 써 있더라고요. 반신반의하면서 신청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또 실패할까 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 인생을 바꿨네요.
첫 수업날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선생님이 정말 천천히 가르쳐 주셨어요. 손가락으로 하면 터치하는 법부터 카톡 보내는 법, 인터넷 검색하는 법까지요. 무엇보다 같은 반 어르신들이 저처럼 헤매는 걸 보니 나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싶어 안심이 됐어요. 2개월 코스였는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어요. 집에 와서도 매일 2시간씩 복습했고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처음으로 손주에게 카톡을 보냈을 때였어요. 어렵게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해서 할머니가 보낸다라고 메시지를 보냈죠. 손주가 바로 웃는 이모티콘을 보내며 할머니도 카톡 할 수 있어요라고 답장했어요. 그 순간의 기쁨이란 마치 제가 세상에 다시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 다음엔 유튜브를 배웠는데 이건 정말 신세계였어요. 요리 레시피부터 뜨개질 패턴, 건강 정보까지. 제가 알고 싶은 건 다 있더라고요. 특히 요리 영상은 정말 유용했어요. 30년 넘게 장사하느라 제대로 된 요리를 못했거든요. 유튜브를 보고 처음으로 제대로 된 갈비찜을 만들었는데 아들이 너무 맛있다며 칭찬해 줬어요. 그 순간 이런 기술을 더 일찍 배웠더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들었지만 지금이라도 배운 게 감사했죠. 지도 앱은 또 얼마나 편한지. 지방에 사는 친구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타고 3번이나 길을 잃었던 적이 있는데 이제는 지도만 보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택시 앱도 배워서 이제는 비 오는 날 콜택시 부르느라 고생할 필요도 없어졌고요. 처음에는 디지털 세상이 무서웠는데 알고 보니 우리 노인들을 위한 것도 많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실을 마치고 단체 사진을 찍던 날 선생님이 제게 다른 수업도 들어보라고 권유하셨어요. 그래서 컴퓨터 기초와 인터넷 뱅킹 수업도 신청했습니다. 은행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송금하고 공과금을 낼 수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처음에는 제 돈이 인터넷으로 날아가는 것 같아 불안했지만 몇 번 해보니 오히려 편리하더라고요. 은행 가서 줄 서서 기다리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으니까요. 디지털 세계에 발을 들이면서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감이었어요. 예전에는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생각 자체를 못했는데 이제는 뭐든지 배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실감났습니다. 어쩌면 은퇴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건지도 모르겠네요. 그러던 어느 날 유튜브에서 경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늘 경제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신문의 경제면을 꼭 챙겨봤으니까요. 그런데 영상이 끝나고 자동으로 다음 영상이 나왔는데 할머니도 할 수 있는 주식 투자 기초였어요. 이 영상 제목에 할머니라는 단어가 있어서 호기심해 봤는데 이해가 잘 되더라고요. 영상에서 설명하시는 분이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어주셔서 처음 듣는 저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주식이라고 하면 도박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분은 장기 투자와 가치 투자를 강조하셨어요. 회사의 가치와 미래를 보고 투자하면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장사 철학과 비슷했어요. 저도 물건을 팔 때 싸구려를 사서 비싸게 파는 것보다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적정 가격에 판매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거든요. 그날부터 매일 1시간씩 투자 관련 영상을 찾아봤어요. 처음엔 용어가 어려웠지만 노트에 정리하면서 하나씩 이해해갔죠. 주식을 사고 파는 것보다 어떤 회사에 투자할지 결정하는 원칙이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익이 꾸준히 늘어나는 회사, 부채가 적은 회사, 시장에서 독점적 위치에 있는 회사. 이런 회사들이 장기적으로 좋은 투자처라는 거였죠. 유튜버가 추천한 모의투자 앱을 깔았어요. 가상의 돈 1,000만 원으로 연습할 수 있는 앱이었죠. 처음엔 그냥 유명한 기업 이름만 보고 샀다가 손해를 봤어요.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자꾸 사고 팔고를 반복했는데 그럴수록 수익률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공부했죠. 배당금이 뭔지, 주가 수익 비율이 뭔지, 차트는 어떻게 보는지. 3개월 동안 매일 2시간씩 연습했어요. 제가 시장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장부 정리예요. 저는 투자일지도 썼어요.
이 주식을 왜 샀는지, 언제 팔 건지를 기록했죠. 시장에서 장사할 때도 장부 정리를 꼼꼼히 했거든요. 어떤 옷이 잘 팔렸고 어떤 상품은 안 팔렸는지 기록하면 다음 시즌에 뭘 주문해야 할지 알 수 있었어요. 그 습관이 주식 투자에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3개월 후 모의 투자로 15% 수익을 냈을 때 이거 진짜로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겼어요. 15%면 1,000만 원으로 3개월 만에 150만 원을 번 셈이니까요. 정기예금 이자는 1년에 2%도 안 되는데 말이죠. 물론 주식은 원금 보장이 안 된다는 위험이 있지만 공부하고 원칙을 세우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기예금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을 빼서 주식 계좌를 만들었어요. 너무 위험하지 않게 1,000만 원은 배당주에 2천만 원은 성장주와 가치주에 나눠 투자했어요. 장사할 때 배운 게 있어요.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줘.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고 분산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투자 원칙도 세웠죠. 한 종목의 전체 자금의 20%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손실이 15% 이상이면 팔아서 손절한다. 감정적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들이요. 첫 달이 정말 긴장됐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일 먼저 주가를 확인했죠. 한두 개 종목은 내려갔지만 대부분은 올랐어요. 첫 달에 150만 원 수익이 났어요. 그동안 예금에서 한 달에 20만 원 이자 받던 사람이 갑자기 150만 원을 벌었으니 그 기분이 어땠겠어요? 마치 30년 전 장사 시작해서 첫 이익을 냈을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아직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생겼죠. 투자를 시작하고 2달째 되던 날 보유 중이던 한 제약회사 주가가 갑자기 30% 올랐어요. 알고 보니 신약 개발 성공 소식이 뜬 거였죠. 제가 그 회사를 선택한 이유는 연구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부채 비율이 낮아서였어요. 장기적으로 성장할 것 같다는 판단이었는데 생각보다 빨리 좋은 소식이 나온 거죠. 주식에도 운이 따른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운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았죠. 철저한 분석과 원칙이 더 중요하니까요. 딸에게 주식 시작했다고 했더니 놀라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사기당하는 거 아니에요? 주식은 전문가도 어렵다는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딸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죠. 갑자기 엄마가 디지털 기기 쓰더니 주식까지 한다고 하니 놀랄만했죠. 특히 요즘은 투자 사기가 많으니까 더 걱정됐을 거예요. 반면 공무원인 아들은 어머니가 공부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멋있다며 응원해줬어요. 아들도 실은 주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바빠서 못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 투자 원칙을 보여줬어요. 한 종목에 얼마 이상 투자하지 않는다. 손절매 기준을 정한다. 감정적으로 거래하지 않는다. 이런 규칙들이요. 딸도 점점 이해해줬어요. 처음에는 제가 사기당할까봐 걱정했던 거였죠. 지금은 매주 일요일마다 아들과 투자 이야기를 나눠요. 30년 넘게 아들과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눠본 적이 없는데 주식 덕분에 새로운 유대감이 생겼어요. 아들이 공무원 시험 준비할 때도 취직하고 나서도 항상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많지 않았거든요. 이제는 주식이라는 공통 주제가 생겨서 대화가 끊이지 않아요. 아들이 알고 있는 경제 지식도 배우고 제가 장사하면서 얻은 경험도 나누고 이런 교류가 정말 소중합니다. 투자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제 자산은 3천만 원에서 3,900만 원으로 늘었어요. 30% 수익률이었죠. 매달 평균 150만 원씩 수익이 발생했어요. 이제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금액이 됐어요. 그때 제가 내린 결정은 수익의 절반은 재투자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쓰는 거였어요. 이렇게 하면 투자금은 계속 불어나면서도 여유 있는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투자를 시작한 지 8개월쯤 됐을 때 인터넷에서 실버 투자자 모임이라는 카페를 찾았어요. 60세 이상 투자자들이 정보를 나누는 곳이었죠. 거기에 제 투자 일지를 올렸어요. 69세 시장 상인 출신 할매의 주식 도전기라는 제목으로요. 처음엔 몇 명 안 볼 줄 알았는데 댓글이 100개가 넘더라고요.
저는 50대인데 용기를 얻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30대인 내가 안 할 이유가 없네요. 이런 반응들이었어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너무 보람찼어요. 그 모임에서 제가 투자하는 과정과 원칙, 그리고 성공과 실패 사례를 솔직하게 공유했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배우겠다고 하셨어요. 특히 제 나이대 분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설명하는 투자 정보는 어렵고 따라가기 힘든데 같은 세대가 경험을 나누니 더 와닿는다는 거였죠. 그러다 같은 지역 회원들과 오프라인 모임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카페에서 만나 투자 정보도 나누고 서로 응원도 하고 평생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만난 사람들과는 다른 새로운 인연들이 생겼어요. 젊은 사람들도 있었고 저보다 더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셨죠. 모두가 배우려는 자세로 모였기 때문에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했어요. 저를 보고 60대 후반이신 김영숙 선생님도 주식을 시작하셨어요. 평생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시다 은퇴하신 분인데 디지털 기기는 저보다 잘 다루셨지만 투자는 처음이라 제 조언을 많이 구하셨죠. 함께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면서 더 깊은 우정이 생겼어요.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함께 산책하면서 투자 이야기도 하고 서로의 일상도 나눕니다. 카페 글이 입소문이 나면서 시니어 투자 교육을 해달라는 요청이 왔어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특강 형식으로 강의를 해달라는 거였죠. 처음엔 내가 뭘 가르칠 수 있겠어라고 거절했는데 실제 경험이 중요하다며 설득하더라고요. 용기를 내서 첫 강의를 했는데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같은 노인이 설명하니 더 이해가 잘 된다는 평가를 받았죠. 제가 첫 강의에서 강조한 건 투자의 기본 원칙이었어요. 모든 돈을 주식에 넣지 말 것, 한 종목에 집중하지 말 것, 장기 투자를 할 것, 손절매 원칙을 세울 것. 이런 내용들이었죠. 그리고 제 경험담도 솔직하게 나눴어요. 실패한 사례도 포함해서요. 교육이 끝난 후 70대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와서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도 용기를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에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월 2회 전국 노인복지관이나 주민센터를 다니며 강의를 해요. 회당 30만 원씩 받는데 이것도 좋은 부수입이 됐어요. 30년 장사하며 쌓은 경험과 1년간 주식 공부한 것을 합쳐서 시니어를 위한 실전 투자 전략이라는 내용으로 강의하고 있어요.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도 더 공부하게 되니 일석이조죠.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노인분들의 경제적 현실을 알게 됐어요. 저처럼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힘든 분들이 많았죠. 하지만 투자에 대한 두려움과 디지털 기기 사용의 어려움 때문에 도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제가 그런 분들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저를 더 책임감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금 3천만 원이었던 투자금이 1억 원으로 늘었어요. 남편의 보험금이었던 1억 원 중 3천만 원만 투자했는데 그게 1년 만에 1억 원이 된 거죠. 월 평균 180만 원에서 220만 원의 수익을 내고 있고 강의비까지 합치면 연금 포함해 월 3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예전에는 병원 갈 때도 비용 걱정부터 했는데 이제는 그런 걱정 없이 건강 관리에 신경 쓸 수 있어요.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도 생겼어요. 지난달에는 10년 묵은 냉장고를 새 것으로 바꿨고 다음 달엔 일본 여행도 계획 중이에요. 아들에게 미리 말했더니 자기가 휴가 내서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평생 일만 하다가 남편 없이 혼자 남겨진 노인네가 이렇게 새 인생을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경제적으로 독립했다는 자부심이 가장 큰 성과예요. 오히려 이제는 손주들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게 됐어요. 명절에 손주들에게 10만 원씩 용돈을 줬더니 딸이 놀라더라고요. 엄마가 이렇게 여유가 생겼냐고요. 사실 저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힘들었던 것을 딸에게 내색하지 않았거든요. 이제야 당당하게 손주들에게도 할머니의 정을 표현할 수 있어 기쁩니다. 특히 기쁜 것은 건강이 좋아진 거예요. 10년 전부터 앓던 당뇨가 많이 좋아졌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경제적 걱정이 줄어들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 정신적으로 활기차게 변했으니까요. 최근에 받은 검진에서는 혈당 수치가 거의 정상 범위에 가깝게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시더라고요. 요즘은 손주가 제게 투자 조언을 물어봐요. 16살 손자가 할머니 이 회사 어때요라고 물어보는데 그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2030대 젊은 투자자들과도 대화해요. 처음엔 할머니라고 놀리듯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제 분석이 맞아떨어지자 점차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주식할매라는 닉네임으로 인정받고 있죠. 다음 목표는 유튜브 채널 개설이에요. 69세 주식할매의 투자 이야기라는 제목으로요. 딸이 도와주기로 했어요. 촬영도 해주고 편집도 도와준대요. 첫 영상은 제 투자 원칙과 경험담을 나누는 내용으로 준비 중이에요. 노인들이 디지털과 투자에 도전하는 걸 돕고 싶거든요. 원래는 손주 사진 보라고 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인생이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제는 나이는 숫자일 뿐 배움에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 제 좌우명이 됐습니다. 30년 넘게 시장에서 장사했을 때는 손가락 하나 제대로 못 대던 제가 이제는 주식 차트를 분석하고 투자 수익을 내고 있어요. 이 변화가 일어난 건 불과 1년 사이의 일이에요.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가 있어요. 먼저 디지털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세대가 배우기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천천히 도전하면 가능합니다. 저처럼 평생 기계와 담을 쌓고 살았던 사람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실패해도 계속 도전하면 언젠가는 익숙해집니다. 둘째, 노후 자금은 단순히 모으는 것보다 불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정기예금 금리로는 물가 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해요. 저는 안전한 주식에 투자하는 법을 배워 경제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물론 모든 돈을 투자하라는 건 아니에요. 생활비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시작하는 게 좋겠죠. 셋째, 나이 들어도 새로운 도전이 삶의 활력을 줍니다. 하루하루가 똑같은 단조로운 삶보다 배우고 성장하는 삶이 훨씬 행복해요. 제가 스마트폰을 배우고 주식을 시작한 후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기다려집니다. 매일 새로운 정보를 접하고 새로운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삶의 활력소가 되었어요. 넷째, 가족과의 소통이 중요합니다. 딸이 준 스마트폰이 제 인생을 바꿨듯이 세대 간 격차를 좁히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지금은 아들과 주식 이야기로 더 가까워졌고 손주와도 디지털로 소통합니다. 가족의 응원과 지지는 새로운 도전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 바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세요. 69세 시장 상인 출신 할매도 할 수 있었습니다. 노후의 삶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배움과 성장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인생의 2막아니 3막은 더 풍요롭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